자, 2024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번 지방직 환경과학개론은 전체적으로 무난했어요. 뭐 좀 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에서 어떤 난이도가 너무 하향 평준화가 좀 된 것 같아서 좀 변별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전공 과목에서. 자, 일반적으로 보통 좀 비슷하게 수질이 좀 제일 많이 나왔죠,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래도 대기의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올해는 수질의 비중이 좀 높았었습니다. 7문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대기가 한 5문제, 폐기물이 한 4문제 정도 나왔나요? 그 다음에 기타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좀 많이 줄었죠. 작년에 비해서 계산 문제도 많이 줄어서 작년에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계산하는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를 좀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마 강의했던 거에서 다 나왔을 겁니다. 거의 다 나왔어요. 90% 이상 나왔다고 볼 수 있고, 하나 굳이 좀 나오지 않았다, 좀 약간은 좀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진동 얘기죠. 진동. 제가 진동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고, 뭐 2, 3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 10번에서 그 진동 가속도 단위 묻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이제 진동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단위를 환산하는 문제니까 굳이 뭐 진동이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단위가 진동에서 쓰이는 단위니까 그래도 진동에 포함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것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강의할 때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다 뭐 수업 때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은 아마 환경과학 개론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12번에 탄소 중립 얘기 나왔죠. 제가 사회적인 이슈는 문제에 나오든 나오지 않던 또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 문제는 탄소 중립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정답을 찾는 거는 탄소 중립보다는 어떤 에너지 자체를 묻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탄소 중립 제가 강조 드렸는데 뭐 그런 문제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 다 90점 이상은 충분히 맞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물안경 보전법상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뭐 거의 환경공학 개론의 수질에서 거의 초반에 나오는 거죠.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뭐 점오염원은 특정 오염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고, 비점오염원 비특정 오염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유출되는지를 아는 오염원인 거고, 비점오염원은 그렇지 않은 거죠.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비점오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문제 보시면 농지는 점오염원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농지는 넓죠, 그죠? 넓은 상태에서 어디에서 유출되는지를 모르죠. 농지는 비점오염원에 속하죠. 농지는 비점오염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거고, 도시, 도로, 산지는 점오염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이 뭐였습니까? 비가 떨어졌을 때, 비가 왔을 때 강우 유출수죠. 유출수가 가장 대표적인 그 비점오염원이 될 텐데, 그 유출수에 포함된 것들이 뭐겠어요? 도로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먼지 오염 물질들을 쓸고 내려가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도시, 도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점오염원에 속하겠죠. 자, 3번 폐수 배출 시설의 관로는 비점오염원에 속한다. 폐수 배출 시설은 어떤 공정에서 나오는,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점오염원에 속하겠죠. 폐수 배출은 점오염원. 자, 4번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다. 4번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정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번 공장 폐수의 BOD5를 측정을 하는데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OD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기물을 측정하는데 가장 사용하는 것이 BOD와 COD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뒤에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COD는 이제 법규상으로 이제 좀 측정을 많이 안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OC로 좀 바뀌었죠.
자, 근데 BOD는 우리가 뭐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유기물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 중에서도 100% 유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이 BOD예요. 미생물이 이제 유기물을 산화시킬 때 필요한 거니까, 한마디로 기질로 이용하는 거니까 유기물이 성장을 하기 위해선 유기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00% 유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BOD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BOD를 유기물의 지표다라고 봤을 때 그때 측정하는 건 BOD 5를 측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BOD 농도가 몇이다라고 하면 다 대부분이 BOD 5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BOD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강의 때 엄청나게 많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얘가 1단계 BOD라고 볼 수 있고 얘가 2단계 BOD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인 BOD는 1단계 BOD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그럼 2단계 BOD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얘는 질소를 산화할 때, 즉 질산화할 때 나타나는 DO, 소모되는 DO의 양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기물의 간접적인 지표다라고 얘기하는 BOD는 요 1단계 BOD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 BOD를 탄소성 BOD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BOD5는 이렇게 오일일 때 나타나는 BOD 양을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최종 BOD라고 하는 BODU는 얘 최종 BOD죠. 거의 한 20일 정도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0일 정도. 그래서 BOD5, 즉 오일을 측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5일 이상이 되면 질소성 BOD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크고, 유기물이다라고 하는 건 5일 동안에 거의 80% 이상이 제거되기 때문에 굳이 더 오랫동안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BOD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근데 문제가 공장 폐수의 BOD 측정이래요. 솔직히 공장 폐수라고 하는 건 독성 물질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의 지표를 BOD를 측정하는 건 조금 좀 어렵긴 하겠죠. 희석 배수를 많이 늘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는 뭐 COD 혹은 TOC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유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BOD 측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시료를 결정된 희석 배율로 희석한다. BOD는 희석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식종 희석주로 희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 호기성 미생물, 그죠? 그러니까 산화를 시키는 거니까 호기성 미생물이 필요하겠죠.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이니까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질소 산화물의 산화로 소비된 DO를 측정한다. 얘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BOD5가 아니라 2단계 BOD, 즉 질소성 BOD, MBOD를 나타내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유기물의 지표라고 표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죠. 그래서 오일 BOD라고 하는 건 20도씨에서 5일간 배양했을 때 소비된 DO를 측정하는 것, 그게 BOD5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호수에서 부영양화가 증가하는 원인. 자, 부영양화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항상 말씀드렸었습니다. 문제 나왔죠, 그죠? 자, 부영양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 영양염류죠. 질소와 인 같은 영양염류가 정체 수역에 들어감으로 해서 뭐가 많이 발생을 해요? 조류가 과다하게 성장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영양화가 빈영양호였던 것이 부영양호가 되는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이 정체된 수역이에요. 물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어떤 흐름이 없다. 뭐 이런 뜻이 될 테니까 1번에 보시면 호수가 담긴 물의 체류 시간이 감소한다. 체류 시간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계속 빠져나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부영양화가 잘 일어나겠어요? 잘 일어나지 않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강우로 인해서 영양염류가 유입이 증가된다. 원인이 되죠. 그죠? 영양염류. 그 다음에 호수 주변에서 질소와 인의 유입이 증가한다. 인과 질소와 인이 뭐예요? 얘가 영양염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활동에서 영양물질의 유입이 증가한다. 모두 다 부영양화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아닌 건 1번이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4번, 폐기물 관리 시 폐기물의 발생 단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 자, 4번 폐기물인데 폐기물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죠? 얘가 감량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량화. 폐기물 처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감량화. 그리고 또 하나 폐기물 처리의 폐기물 관리의 최종 처리 이렇게 할까요? 최종 처리는 뭐라고 그랬죠? 얘는 매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는 무조건 맨 처음에 고려를 해줘야 될 것은 무조건 감량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에 여기에 속하는 거는 뭐 중량을 줄인다거나 부피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량화에 속하겠죠. 그러면 최종 처리인 매립에 갔을 때 감량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매립지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매립지를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량화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부피의 감소예요.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궁극적인 거고, 우리가 감량화 중에서 폐기물에 관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중에서 뭐 고형화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고형화 같은 것들은 어떤 폐기물을 시멘트나 이런 것들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물질들, 오염 물질들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피가 감소가 되겠어요. 고형화는 오히려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합니다. 근데 부피가 증가하는데 고형화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독성 물질들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럼 독성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피 감소뿐만이 아니라 감량화에 해당하는 것은 이 독성 물질의 감소도 고형화를 통해서 부피는 증가하지만 독성 물질의 양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량화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건 당연히 감량화예요. 그럼 감량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순서로 보자면 감량화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자, 감량화도 좀 어렵고 재활용도 이제 하다가 남았다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폐기물의 여러 가지 처리 공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 공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종 처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물 관리의 순서,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발생 억제 및 최소화 3번에 있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감량화에 대한 얘기죠. 3번이죠.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5번. 해양 유류 오염 발생 시 방제 조치를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제 조치를 옳지 않은 것. 자, 해양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오염 사례가 유류오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열오염, 냉각수가 이제 이제 배출되면서 수온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생태계의 문제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탄소 배출 같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양오염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면 유류오염이 일단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열오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폐기물들, 쓰레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 오염의 문제가 되겠죠. 특히 유류 오염은 어떤 큰 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에서 어떤 윤활유라든지 기름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새어 나오는 그런 유류 오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대부분의 유류 오염은 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류 오염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도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어떤 이런 선박에 의한 유류 오염 사건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고, 그때부터 어떤 환경의 이슈가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유류오염이 이제 발생했을 때 예전에 뭐 태안 뭐 이런 사건들도 있고요. 뉴스 같은 것들도 많이 접해 보시고 이랬을 텐데, 방제 조치, 가장 기본적인 방제 조치가 뭐겠습니까? 유류 제어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류 제어 방법은 첫 번째로 일단은 유출이 된 유류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일 펜스 같은 것들을, 펜스가 이건가? 펜스. 자, 오일 펜스를 설치하죠. 그래서 더 이상 광역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방지하죠. 즉 기름의 확산을 막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확산을 막는다. 그 다음에 응집제.
응집제를 살포해서 그냥 가라앉히는 거죠. 가라앉혀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어요. 그죠? 기름을 가라앉히면 해져가지고 오염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유류를 빨리빨리 좀 없애기 위해서 응집제를 살포해서 침전시키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포를 사용해서 유류를 흡수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 흡수된 흡수포는 수거해서 이제 또 다시 제거를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산제를 쭉 살포해서 유류를 어떻게 보면 분해시키는 거예요. 분해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 보시면 유흡착제 회수 맞고요. 그죠? 유처리제 살포하는 거 맞고요. 유류제거 선박을 이용한다. 이런 것도 맞죠. 근데 심층수로 희석 확산한다. 기름하고 희석, 심층수하고 잘 섞이지 않겠죠. 그죠? 기름인데. 그렇죠? 그래서 확산시켜서 유류 농도를 낮춘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에 4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6번. 아까 BOD 얘기했을 때 COD 얘기 잠깐 했는데 자, COD도 뭡니까? 유기물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래서 산화제를 집어넣었을 때, 화학적 산화제를 집어넣었을 때 소모되는 산소량을 이제 파악하는 게 COD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D는 COD 망간법과 크롬법으로 크게 나누어지죠. 우리나라의 법규에 이용되었던 것은 COD 망간법입니다. COD 망간법이 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상에는 수질 오염물질 지표인 COD와 TOC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TOC는 총유기탄소를 나타내죠. 총유기탄소. 그래서 둘 다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는 지표예요. 근데 최근 이제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무튼 COD는 이제는 그 법규상에서 사용을 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TOC로 전환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4번에 나와 있죠. 그죠? 4번에 TOC가 물환경보전법령의 배출오염 기준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제 COD가 아니라. 자, 그럼 COD가 왜 TOC로 변경이 됐을까라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COD의 방법은 COD 망간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COD 망간법은 산화율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화율이 굉장히 낮아서 보통 이제 BOD로 측정이 안 되는 유기물들, 즉 난분해성 유기물들은 COD로 주로 측정이 되는데 COD 망간법 같은 경우에는 산화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저효율이기 때문에 난분해성 유기물이 분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기물의 측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TOC의 측정 방법은 고온으로 태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온으로 태우게 되면 태우고 난 다음에 CO2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수중에 녹아 있는 유기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이제 측정하는 걸 TOC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난분해성 물질까지도 모두 다 측정이 가능한 게 이제 TO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훨씬 빨라요. BOD에 비해서는 COD 측정이 훨씬 빠르지만 COD에 비해서는 또 TOC의 측정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C로 좀 많이 옮겨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다시 보시면 TOC는 유기물 내의 탄소량을 CO2로 전환해서 측정한다. 고온으로 가열해서 CO2로 이제 변경된 것을 측정한다 그랬어요. 자, COD 값이 작을수록 오염물질이 많아서 수질이 나쁨을 의미한다. COD 값이 높아야 소모된 산소가 많아지는 거고 소모된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기물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못됐죠. COD 값이 높아야 오염물질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COD는 수중 유기물을 강한 산화제로 산화시키는 후 측정된 산소 요구량이다. 맞죠? 산화제로서는 과망간산 칼륨 혹은 중크롬산 칼륨 이런 것들이 쓰이죠. 그죠? 4번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6번은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유기성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한다. 자, 혐기성 소화는 가스 성분 중에 에너지로 활용되는 것. 우리가 혐기성 가스 대표적인 것들이 뭐 메탄, 암모니아, 뭐 CO2도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메탄이죠, 메탄. 그죠? 그래서 메탄을 이제 포집해서 이것을 이제 천연가스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탄이 뭐의 주요 원소예요? LNG, 그죠? 천연가스 주요 원소죠. 그러니까 혐기성 소화할 때 당연히 나오는 이런 가스들을
포집해서 에너지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포집을 해야 되는 메탄이 에너지로 활용되기 위해서 포집을 하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뭐예요? 얘가 온실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얘를 포집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은 2번이죠. 자, 8번 열분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분해. 자, 제가 열분해 설명을 드리면서 열분해의 양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열분해라고 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면서 어떤 석탄 연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이 좀 안 해야 사용이 좀 줄어야 사용량이 줄어야 온실가스의 발생량 즉 지구온난화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대체 에너지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각을 통해서 감량화를 시키고 했는데 이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소각이 아니라 열분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 열분해라고 하는 공정도 최근 이슈가 되어 있으니 짧은 내용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열분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분해는 우리가 정의를 먼저 보자면 열만 공급하는 거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무산소 상태에서 열만 공급해서 어떤 최종적으로 연료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법을 열분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이옥신유는 발생량이 소각에 비해서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옥신이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비닐류, 즉 염소 계열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태울 때 발생하는 것, 즉 소각할 때 발생하는 게 다이옥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이옥신은 언제 많이 발생하겠어요? 열분해가 아니라 소각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열분해는 흡열 반응이고요. 소각은 발열 반응이고요. 열분해 생성물은 그 운전 온도와 가열 속도의 영향을 받고요. 폐기물을 무산소, 그죠?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열해서 연료를 생산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번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방음 대책 중에 소음 전파 전달 경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9번은 소음의 어떤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소음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떤 게 있었어요? 처음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전파 전달 경로. 전달 경로라고만 하겠습니다. 전달 경로를 막는 전달 경로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발생원을 없애는 발생원 대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음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발생원 자체에서 소음을 좀 없애주면 뭐 나머지들이 거의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이제 전파 경로, 전달 경로를 좀 막아주는 게 그 다음이고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수음자에 뭐 귀마개를 착용한다거나 하면서 소음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발생원 대책이라고 보면 소음원 대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일단 발생원을 저소음화 시키는 거, 발생원의 저소음화, 그리고 발생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방법,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음기나 흡음 덕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저소음 공법을 이용하는 방법, 공법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음 커버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운전 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전달 경로에 대한 대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소음벽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소음벽, 소음 터널 뭐 이런 것들이 전파 경로를 대책하는 거예요. 일단 설비 내부를 흡음 처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하는 뭐 이러한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발생원을 위치를 전환하는 거, 위치 전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리를 감소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수음자 대책은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귀마개 착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9번의 정답은 1번이겠죠. 1번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1번은 발생원 대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발생원 대책. 전파 전달 경로 대책이 아니라 1번은 발생원 대책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이 이제 그 진동과 속도, 진동에 대한 문제였는데 10번. 진동의 어떤 단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동과 속도 1갈이죠. 1갈 이렇게입니다. 보통 이 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쓸 때는 소문자를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요거 1G하고 구별하려고 똑같은 어떤 그 진동과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저는 소문자로 쓸게요. 요거랑 그래서 좀 구분을 하려고 보통은 소문자로 좀 많이 씁니다. 소문자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얘가 같은 진동과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 1G라고 하는 건 1m/s 제곱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얘를 환산하면 얘는 얘보단 좀 작은 단위를 나타냅니다. 작은 단위. 1cm예요. 센티미터. 1cm/s 제곱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겠죠. 자, 다음에 11번.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문제죠. 자, 물의 경도. 자, 우리가 경도는 물의 어떤 세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도를 측정함으로 해서 뭘 나타낼 수 있어요? 얘가 연수냐, 경수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물의 경도는 이가의 양이온, 금속의 이가의 양이온이 물 속에 이제 많이 녹아 들어갈수록 경도는 높아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수라고 하는 건 경도가 낮은 물을 얘기하는 거고, 경수가 이제 경도가 높아지는 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경도가 큰 물은 물때를 생성해서 온수 파이프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물때를 슬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스케일을 뭐 따로 표현하는 한글이 적절치 않으니까 그냥 물때를 슬라임, 뭐 스케일 뭐 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경도가 크게 되면 어떤 스케일 같은 것들을 형성함으로 해서 뭐 관로도 막히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자, 경도가 50mg/L, 다 경도도 탄산칼슘의 농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50mg/L 이하인 물을 경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0을 기준으로 리터 이하인 물은 연수예요. 경도가 작다는 뜻이죠. 그죠? 50mg/L 이상인 물을 우리가 경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50이 아니죠. 제가 지금 문제상에 지금 50이라고 되어 있어서 75입니다. 75. 75를 기준으로 75보다 낮으면 연수, 75보다 높으면 경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 50 이하인 물은 경수가 아니라 연수예요. 연수입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죠. 농도의 합으로 구한다. 맞죠? 그다음에 알칼리도가 총 경도보다 작을 때는 탄산 경도는 알칼리도와 같다. 요건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설명보다 뭐 경도가 뭐랑 같을 때 경도와 알칼리도가 같고 뭐 이런 거 한 2줄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좀 외우셨으면 충분히. 근데 모르셨어도 2번 답 구하기가 너무 쉽죠? 그죠? 정답은 2번이고 요걸 더 구분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영수와 경수를 구분하는 건 75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여러 가지로 나눠본다면 연수, 즉 경도가 낮은 물, 그 다음에 75 이상부터는 이제 경수라고 했는데 약한 경수, 경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경도가 그나마 조금은 있는 거, 그 다음에 강한 경수, 그 다음에 아주 강한 경수,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75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75mg/L, 다 CaCO3 형태예요. 이하라고 얘기했고, 약한 경수는 그럼 75는 이상이어야 되겠죠? 앞에 거에 2배씩 넘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75에서 150이 약한 경수예요. 그러면 강한 경수는 150에서부터 몇이겠어요? 2배, 300. 아주 강한 경수는 이제 300 이상이 됐을 때는 아주 강한 경수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11번에는 정답 2번이에요. 2번.
자, 12번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탄소 중립에 관계된 거는 아예 따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 탄소 중립에 대한 거 과제를 좀 많이 수행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탄소 중립을 우리가 이제 영문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넷제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넷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탄소 중립의 개념과 이걸 영어로 나타냈을 때 넷제로의 개념은 솔직히 틀린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개념이에요. 넷제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넷제로라고 하는 건 온실가스 전체, 우리가 뭐 교토의정서에서 얘기한 뭐 6가지 온실가스다라고 한다면 그 전체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게 넷제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표현은 온실가스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얘는 CO2를 제로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넷제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그냥 같이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바뀌긴 할 겁니다. 이렇게 온실가스 전체로 바뀌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탄소 중립 말 그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죠. 온실가스의 배출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겠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겠죠. 자,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한다. 그죠? 그럼 탄소 중립이 되겠죠. 재생에너지인 천연가스 보급률을 높인다. 천연가스는 우리가 NG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를 액화시켜 놓은 게 LNG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도시가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얘가 주요 원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탄이에요. 그죠? 얘가 천연가스죠. 도시가스 NG 얘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럼 얘 메탄을 우리는 연소를 통해서 계속 이제 뭐 음식도 해 먹고 이러는 거예요. 도시가스가 그 메탄이니까. 그럼 얘를 태우면, 얘를 연소시키면 CO2가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보급률을 높이면 다른 오염물질은 거의 나오지 않아도, 이 탄소가 연소하면서 CO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천연가스가 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그죠? 천연가스는 그냥 지하자원이에요. 지하자원. 자연적으로 나오는 가스를 의미하는 거지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석탄 연료 같은 것들, 이런 뭐 석유, 석탄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대체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가 신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하나가 재생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한 말이에요.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에너지와 대체에너지에 속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에너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직은 활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무슨 뭐 어떤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뭐 이거 많이 들어보신 게 뭐가 있어요? 수소에너지. 연료율은 굉장히 좋겠죠. 대신 위험성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막 보급화되지는 않았지만 수소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에너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보통 바이오매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식물이나 이런 데, 동식물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들. 그걸 이제 연료전지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연료전지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석탄을 액화했을 때 나오는 가스. 석탄을 액화했을 때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가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대체 에너지로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태양. 태양열이 있을 수 있고, 태양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열이 있을 수 있고, 풍력이 있을 수 있고,
수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열이 있을 수, 아까 얘기했죠. 지열이 있을 수 있고, 뭐 조력도 있을 수 있고, 그 뭐 파도, 그 민물, 썰물의 차, 그죠? 그다음에 뭐 폐기물을 이제 연료화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생에너지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규에서 규정하는 건 신에너지는 세 가지를 신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적어놨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한 8가지 종류를 재생에너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가 바이오매스 같은 것들도, 바이오매스 같은 것들도 바이오에너지라고 해야 되겠죠. 바이오에너지 같은 것들도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재생에너지, 천연가스가 재생에너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이제 가열하고 연소시키면 CO2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3번. 자, 화석연료 연소 시에 화석연료의 완전 연소 시 주로 발생하는 1차 오염 물질, 황함유 화석연료. 자, 황을 함유하고 있는 연료가 연소를 하게 되면 산화 반응이죠. 그럼 뭐가 나타나요? SO2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황이 포함되어 있는 연료를 연소했을 때 1차 오염물질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SO2와 SO3라고 얘기를 했는데, SO2와 SO3가 1차 오염물질로 나타나는데 뭐가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얘가 훨씬 많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95%, 얘는 한 5%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정답은 1번이죠. 자, 14번이 이제 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죠. 공연비 계산하는 문제. 공연비. 근데 문제상에서는 공연비를 구하는데 부피 기준의 공연비를 구하래요. 에틸렌 1몰이랍니다. 에틸렌 1몰.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14번 보시면 AFR 이렇게 표현하고 부피의 단위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부피의 단위로 구하는 계산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연료의 몰수 곱하기 부피니까 1몰의 부피는 다 22.4로 같죠? 그죠? 22.4. 그 다음에 공기의 몰수 곱하기 22.4.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공연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소 반응식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소 반응식. 자, 연소 반응식을 보자면 지금 어디 있냐? 에틸렌. 네, 에틸렌에 저거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 분자식을 주어지진 않았네요. 에틸렌은 여러분들이 외우셨어야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이 문제에서는. 보통은 이런 분자식은 외우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주어지는 게 좀 기본적인데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에틸렌 C2H4 이렇게 되죠. 자, 연소 반응식을 세우면 산소와 반응하는, 즉 산화 반응이니까 C와 H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CO2, 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개수 맞춰주면 되죠? 탄소가 2개, 1로 오고, 수소 4개, 여기 2개니까 2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소 맞춰주면 4개, 2개니까 6개죠. 여기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에탄올 1몰, 여기는 뭐 개수가 없으니까 1몰이겠네요. 1몰이 반응할 때 몇 몰의 산소가 필요한 거야? 3몰의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3몰의 산소가 필요해요. 자, 근데 3몰의 산소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 제가 틀린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뭘로 바꿔줘야 돼? 얘는 산소니까 공기의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몰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산소를 공기의 몰수로 바꿔주면 어떻게만 하면 돼? 0.21로만 나눠주면 되죠. 0.21로만 나눠주면 산소의 몰수를 공기의 몰수로 바꿔준 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을 0.21로 나눠주면 아마 14.29, 14.3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공기의 몰수라고 볼 수 있겠죠. MA 값.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AFR를 부피비로 구하면 연료의 몰수 몇이에요? 1이죠. 그죠? 1 곱하기 22.4. 공기의 몰수 여기서 구했죠? 14.29 곱하기 22.4.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죠. 아마 정답이 지금 14.29 뭐 이 정도 나오죠? 14.29. 그래서 14.29가 나오니까 3번이겠네요. 그죠? 1.4 곱하기 10.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자, 둘용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저희 발열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둘용식 같은 것 좀 한번 확인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굳이 뭐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그것도 둘용식에 속하니까요. 발열량을 구하는 식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죠? 자, 고위 발열량을 우리가 HH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럼 고위 발열량 같은 경우는 저위 발열량에다가 물의 응축잡열을 HV라고 제가 표현했었었나요? 얘가 물의 응축잡열을 더해주고, 그다음 반대로 얘는 고위 발열량에다가 물의 응축잡열을 이렇게 빼준 값이 됐었어요. 그죠? 빼준 값.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에너지를, 열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반응식을 세워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거, 즉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물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수소였죠. 수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저희 발열량은, 지금 문제가 저희 발열량 구하는 거죠. 그죠? 저희 발열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고위 발열량에다가 609H 플러스 W 이렇게 나왔었죠. 한마디로 얘가 물의 응축잡열을 표현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퍼센트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를 6으로 바꾸면 되고, 얘를 이제 그 비율이죠. 뭐 0. 몇, 뭐 10%는 0.1 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가 그냥 그대로 600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고위 발열량이 3600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소 분자, 수분 퍼센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소 분자 나와 있고 물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만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고위 발열량이 3600이라고 그랬고요. 마이너스 600. 그냥 600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게 지금 10%였죠. 수소 분자가 10%였으니까 여기가 600일 때는 0.1로 집어넣어줘야 될 거고요. 그죠? 9 곱하기 0.1이죠. 그 다음에 물이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0.15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거 풀어보시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정답이 2970 이렇게 나옵니다. 70. 자, 16번 토양증기 추출법. 자, 토양 복원 방법 같은 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인시추과 엑스시추를 구별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문제상에 가장 자주 출제됐던 게 SVE라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가 SVE가 나왔네요. SVE가 가장 많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SVE 같은 게 뭐예요? 토양증기 추출법이죠. 토양증기 추출법. 한마디로 토양 내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여러 오염물질을 증기화하여 추출해낸다라는 얘기예요. 증기화해서 추출해낸다. 증기화된 걸 뽑아낸다. 그럼 증기화돼서 뽑아내려고 하면 오염물질들이 어떤 상태로 잘 변환돼야 돼요? 휘발 상태로 잘 변환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휘발성이 높은 물질들, 휘발이 잘 되는 물질들을 SVE라고 하는 토양증기 추출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통기대 깊이에서 유용하다. 통기가 잘 되는 곳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오염된 본래 장소에서 현장 처리가 가능하다. 그죠? 인시추 가능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제거되는 물질 일부는 활성탄으로 흡착할 수 있다. 제거해서 끌어내서 얘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흡착 방법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라는 얘기죠. 휘발성이 낮은 물질의 제거 효율이 낮죠. 그죠? 휘발성이 높은 물질을 처리하는 게 SVE 값입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4번이에요. 16번 4번. 자, 17번. 법규가 하나가 나왔죠. 그죠? 그래도 기본적인 법규긴 하지만 뭐 못 외우신 분들은 많이 틀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생활환경 기준에 좋음 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좋음 등급. 일단 정답은 2번인데요. 5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존산소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용존 유기탄소량, 총인, 총대장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높으면 안 되는 물질들이잖아요. 그죠?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존산소는 오염물질이 아니죠.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좋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명확히 모르셔도 용존산소가 이하라고 나와 있으면 좀 안 좋은 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존산소는 5mg/L 이상이 돼야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좋은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음과 매우 좋음이 있는데 좋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pH는 거의 중성이어야 되겠죠. 6.5에서 한 8.5 정도 되고 BOD 기준으로는 2 이하가 돼야 이제 좋은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OD도 오염물질이니까 이하라는 표현이 있고요. COD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4 이하 정도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COD는 더 많은 유기물을 산화시킬 수 있죠. BOD보다. 그러니까 4 이하가 될 수 있고 총 유기탄소량 TOC량으로 보자면 한 3 이하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SS 값으로 보자면 25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존산소는 5 이상입니다. 이상. 그 다음에 총인은 0.04 이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장균군 같은 경우는 총대장균균은 500 이하, 그 다음에 분원성은 100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읊어드린 게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의 어떤 좋음 이상인 경우에 지금 그 항목들을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하죠. 그죠? 왜냐하면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 이하인데 용존산소 즉 DO 값만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상.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다음 중 오존 파괴주수가 가장 큰 물질. 오존 문제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존은 예전에는 이제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많이 대두가 돼서 오존 문제도 가끔씩 나왔었는데 이제는 오존이 많이 생성이 됐죠. 그죠? 이제 오존층을 구멍을 뚫게 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어떤 물질들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서 오존층의 두께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구멍도 많이 이제 메꿔졌고요. 그래서 오존 문제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존 파괴지수가 가장 큰 물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오존 파괴지수도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지구온난화에서 GWP, 지구온난화지수 아시죠? 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는 CO2를 기준으로 해서 CO2를 1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다른 어떤 물질들, 다른 온실가스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느냐를 묻는 게 이 지구온난화 지수인데 그럼 오존층 파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오존층 파괴의 어떤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오존 파괴 지수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CFC 11이에요. 얘가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얘를 1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CFC 13이 113인가요? 113이 0.8 정도가 되고요. 0.8.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염소수가 많아지면서 높아집니다. 1.1이 돼요. 그 다음에 할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할론이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물질이에요. 이 오존층 파괴 지수가. 얘가 거의 한 1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보자면 할론이라고 하는 할론 계열 물질이 가장 높고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사염화탄소.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FC 계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FC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불소 함량이 높아지는 것들이 오존층 파괴가 더 좀 잘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안 좋겠죠? 오존층 파괴가 심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순서로 조금 써보자면, 할론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사염화탄소, 그다음에 CFC 11이죠, 그죠? 그다음에 얘가 거의 같은데 CFC 1, 2, 그다음에 이제 CFC 여기 나와 있는 113. 그 다음에가 이제 수소불화, 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얘가 프레온가스에 비해서 오존층 파괴 지수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대체 물질로 얘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얘를. 프레온가스 대신에 얘를 사용함으로 해서 오존층 파괴를 많이 줄였죠. 근데 얘가 뭐예요? 얘는 최근 들어서는 얘는 온실가스예요.
교토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에 포함되는 수소보라 탄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뭐 독성도 있고 해서 사용을 금지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이요. 공기이석 관능법. 맞나요? 그죠? 18번. 얘가 18번이네요. 그죠? 18번이고. 예, 그죠. 자, 그다음에 19번. 공기이석 관능법 얘기 나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환경직 공무원을 했을 때 환경직 공무원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제 민원 상대를 하는데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소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악취라고 얘기했죠. 악취. 그래서 악취가 원래 이제 2010년도까지는 직접관능법, 공기이석관능법, 기기분석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직접관능법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고 관능법은 공기이석관능법만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관능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관능법의 판정인을 뽑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는데 공기이석관능법을 실시할 수 있는 판정인을 뽑는데 직접관능법에 해당하는 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많이 갖고 왔어요. 그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게 직접관능법을 판단했을 때의 악취도. 예전에 이제 직접관능법의 판정인을 모집할 때는 활용할 때는 그런 악취도를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악취도를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기이석관능법의 판정인을 뽑을 때는 직접관능법에서 사용하던 악취도를 확인을 하는 악취도를 좀 알아야 하는 그런 판정인들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악취 강도별 기준 용액은 N발레르산을 사용하여 제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판정요원이 이제 어떤 화학물질을 냄새를 맡아서 얘가 무슨 냄새인지 알아맞혀야 되고 어떤 강도인지를 알아맞혀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시약은 발레르산, 노말 발레르산이 아니고 뷰타놀이에요. 뷰타놀. 노말 뷰타놀을 사용해요. 부타놀이라고 할까요? 부타놀을 사용합니다. 뷰타놀 뭐 마찬가지죠. 노말 부타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시약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악취 강도 1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악취 강도라고 하는 게 옛날에 직접관능법에서 사용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기이석관능법 판정인을 뽑을 때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취 강도가 6단계예요. 0에서부터 5까지예요. 그래서 0, 1, 2, 3, 4, 5 해서 6가지입니다. 0은 당연히 아무 냄새 안 나는 거예요. 1은 제가 이거 애매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진짜 주관적인 거라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난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악취 강도 1이라고 하는 게 냄새가 느껴지는데 무슨 냄새인지는 몰라. 요게 1이에요. 2는 보통 냄새라고 얘기를 해서 냄새도 나고 당연히 무슨 냄새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얘가 2예요. 얘가 2. 3은 그냥 냄새가 당연히 나요. 당연히 나는데 이게 뭐지? 냄새가 너무 강력해. 그게 3이에요. 되게 애매하죠. 제가 설명해도 애매해요. 그래서 판정인을 한 명이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5명이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게 많이 커서 4는 이제 극심한 냄새라고 해서 이제 좀 코를 찔릴 정도의 냄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래식 화장실 많이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철에 재래식 화장실을 딱 들어갔을 때 그 심한 냄새. 그게 한 4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 5.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참기 어려운 극심한 냄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냄새를 못 맡을 정도? 그러니까 호흡이 정지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저는 악취 측정을 많이 다녀봤는데 오바이트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의 냄새? 그 정도가 이제 한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립 현장, 침출수 이런 데서 날 수 있는 냄새고 악취라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제 그 화생방에 들어가면 코가 탁 막히면서 냄새가 너무 심한 냄새가 딱 나면서 막 숨 막히고 이러잖아요. 그 정도 급이 되는 게 이제 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2번 보면 악취 강도 1은 감지 냄새. 맞아요. 무슨 냄새인지 아니지. 감지 냄새는 맞지만 무슨 냄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잘못됐어요. 3번 악취 강도 4는 극심한 냄새. 극심한 냄새까지 맞아요.
병원에서 크레졸 냄새를 맡는 정도이다. 크레졸 냄새라고 하는 것들은 한 강한 냄새라고 표현을 해서 3 정도에 해당합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참 주관적이라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4가 극심한 냄새라고 하는 건 맞는데 크레졸 냄새 정도는 3이라고 그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4번 악취강도 5는 참기 어려운 냄새다. 그래서 호흡이 정지될 것 같이 느껴지는 정도다. 4번이 맞는 겁니다. 19번은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번 마지막이죠. 환경오염도 조사에 적용되는 방법 중 산화 환원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일단 pH 산화 환원 맞고요. 중화 적정법 말 그대로 중화입니다. 중화는 산화 환원하고 관계가 없죠. 산화 환원 관계가 없습니다. 2번이고요. 그리고 과망간산 관련 당연히 산화 환원이죠. 그 다음에 용존산소 측정하는 아지도화 나트륨범법 이것도 산화 환원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알카리도 측정이라고 하는 건 수중에 포함된 알카리도 성분을 중화할 때, 그죠? 중화할 때 이제 소모되는 산의 소비량을 구하는 거예요. 산의 소비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산화 환원과는 별로 연관이 없고, 뭐 연관성을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 중화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중화하고는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산화 환원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 풀어봤고요. 지방직 9급 2024년도 지방직 9급 문제 다 한 번씩 풀어봤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20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고 제가 지금 풀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업 때 다뤘던 대부분의 문제가 제가 너무 기분이 좋게끔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나와서 제 수업을 들었었던 여러분들이 최소한 환경과학 개론은 좀 90점 이상의 좀 높은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셨을 거라고 충분히 믿고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이제 채점 해보시면서 그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꼭 제 느낌상 좋은 성과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면접 준비 훨씬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 준비는 그 여러분들이 그 지원한 곳에 홈페이지 같은 데 많이 들어가 보셔서 민원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 내 소개, 자기 소개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이슈 한두 개 정도씩은 꼭 알고 가십시오. 최근은 당연히 아까 문제도 나왔지만 탄소 중립에 관계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좀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그래도 대답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대기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답들은 이런 환경공학적인 일반적인 개념들은 수업 들은 것만 잘 이해만 하셨어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으니까 떨지 마시고 면접 준비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개강하는 데에서는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